내 집에서 빨리 꺼져.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코웃음을 치며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란 놈은 저와 이혼하자마자 불륜녀와 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죠. 하지만 남편이 바다에서 불륜녀와 즐기고 있을 때 저는 시어머니가 50년간 군림하던 50억 주택을 통째로 팔아버렸습니다. 잠시 뒤 남편에게서 97통의 부재중 전화와 악에 바친 음성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당장 계약 취소 안 해. 우리 엄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22년간 식모 취급받던 며느리가 단 한 장의 서류로 시댁을 파멸시켜버린 통쾌한 사연. 지금부터 그들의 뻔뻔한 민낯과 처절한 몰락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큰 복이 들어옵니다. 야, 윤세라. 너 제정신이야? 당장 전화 안 받아. 이어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짐승의 절규처럼 날카롭게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이어폰 줄을 만지작거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정신이냐고? 응. 아주 맑고 온전한 제정신이지. 오빠, 빨리 와. 비행기 시간 다 됐어. 이러다 우리 둘 다 비행기 놓쳐. 뒤이어 젊고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가 앙칼지게 끼어들었습니다. 남편의 불륜녀 정미르의 목소리였습니다. 손님, 탑승 수속이 곧 마감됩니다. 서둘러 탑승구로 이동해 주십시오. 공항 안내방송 소리가 시끄럽게 섞여 들렸습니다. 남편과 정미르가 몰디브 바닷가에서 신혼여행의 단꿈에 젖어 있다가 벼락을 맞고 급히 비행기를 타려는 상황이 눈앞에 훤히 그려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야, 윤세라. 네가 사람이냐? 배동철이 숨을 헐떡이며 악을 썼습니다. 네가 감히 50억 시댁집을 팔아?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내 마음대로 팔아넘겨. 당장 계약 취소해. 저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나직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떤 집이긴. 22년 동안 내 피와 땀을 갈아 넣은 내 집이지. 취소할 마음은 눈곱만치도 없으니 꿈 깨셔. 물론 제 목소리는 휴대폰 너머로 닿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 지금 이 겨울에 길거리에서 자라고? 얼어 죽으라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음성사서함 속 남편의 저주 섞인 외침이 귓전을 거칠게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에 매서운 눈보라를 응시하며 음조렸습니다. 얼어 죽으라니. 길거리에서 자라고? 유리잔을 쥔 손에 가볍게 힘을 주며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50년을 그 따뜻한 안방에서 왕비처럼 군림하며 살았잖아. 나는 저 거대한 냉동고 같은 집에서 22년을 꽁꽁 얼어붙은 채로 숨죽여 살았는데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미소는 복수를 끝낸 자의 독한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목을 조르던 쇠사슬을 끊어내고 마침내 제 숨을 온전히 쉬기 시작한 사람의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조용히 빼서 테이블 한쪽에 올려두었습니다. 잔에 남은 유자차를 티스푼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챙그랑 챙그랑. 스푼이 유리잔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에만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투명한 카페 유리창에는 언덕 위 하얀 저택의 윤곽이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굵은 눈송이가 겹쳐 떨어지면서 마치 성북동 집이 제 세상에서 서서히 하얗게 지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코트 안주머니로 손을 넣어 낡고 모서리가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무릎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손바닥으로 가만히 겉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거친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 낡은 봉투 안에는 12년의 세월을 어둠 속에서
견딘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배두환이 남긴 각서 원본이었습니다. 저는 그 각서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평생 몰랐겠지. 12년 전 그 밤 당신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을 때 내가 무슨 서류를 쥐게 되었는지. 당신 어머니 한복순조차 그 서류의 무게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지금 언덕 위의 거대한 집과 저를 잇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웅, 우웅, 우웅.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폰 화면에 다시 남편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진동 소리가 테이블을 타고 요란하게 울렸지만 저는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바닥에 엎어두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발버둥 칠 차례야. 뼈저리게 느껴봐. 당신이 당연하게 딛고 서 있던 그 견고한 땅이 누구의 피땀으로 버티고 있었는지. 카페 안에는 첼로 연주의 조용한 라디오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음악 소리에 몸을 맡겼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시어머니의 종도 남편의 장식품도 아닌 온전한 윤세라라는 사람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 감각이었습니다. 거실을 울리던 날카로운 호출 소리도 없었고 멸시 어린 시선도 없는 완벽한 고요였습니다. 그 평화가 너무 낯설고 반가워서 코끝이 찡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 마침내 내 숨을 쉰다. 저는 남은 유자차를 단숨에 비워냈습니다. 서류 봉투를 다시 가방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챙겨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가볍게 일어서며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벌써 가시게요? 눈이 꽤 많이 쌓였는데 길 조심하세요. 네, 따뜻하게 잘 쉬다 갑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카페 문을 밀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또 한 번 발작하듯 진동했습니다. 아마도 98번째 전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발걸음을 멈추거나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하얗게 쌓여가는 성북동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발걸음마다 오랜 세월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무게가 허물물처럼 덜어져 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자 눈송이가 얼굴 위로 차갑고도 시원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겨울을 깨고 온전한 저만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은 지금으로부터 22해 전 30을 앞둔 어느 봄날의 강남 대형병원 원무과였습니다. 당시 저는 밤늦게까지 진료비 정산과 채권 서류를 다루며 병원 행정의 흐름을 몸으로 익힌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가지는 무서운 무게와 꼼꼼한 기록의 힘을 누구보다 뼛속 깊이 잘 아는 사람이었죠. 당시 28살이던 친정오빠 서정아는 작은 물류 사업을 막 시작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오빠는 편찮으신 친정아버지의 병수발을 여동생인 저에게 모두 밀어둔 데 대해 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습니다. 세라야, 오빠가 마디인데 아무 도움도 못 돼서 정말 미안하다. 병실 복도에서 오빠 서정안이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오빠 사업 자리 잡히면 내가 우리 세라 진짜 호강시켜줄게. 조금만 참아. 그 무렵 건설사 대리였던 배동철이 친정아버지 문병을 핑계로 병원에 자주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배동철은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다는 효자 소문이 자자했고 저에게도 언제나 다정한 말투로 다가왔습니다. 윤세라 씨 혼자서 병간호하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뭐라도 돕고 싶습니다.
그 달콤한 목소리와 거짓된 다정함에 저는 서서히 마음을 열고 말았습니다. 친정오빠 서정한 역시 배동철의 번듯한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 결혼을 적극적으로 부추겼고 저희는 그해 가을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 배두안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 신혼집은 성북동 시댁 저택으로 정해져 합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지옥문이 열린 것은 붉은 화롯을 입고 패백을 올리던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 한복순이 제 치맛자락 위로 대추와 밤을 거칠게 집어 던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친정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예단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쯧쯧. 시어머니 한복수는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다 듣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잘난 아들 데려간 게 어디냐? 평생 우리 집안에 엎드려 절하며 살아라. 병풍 뒤에 서 계시던 친정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옆에 앉은 남편 배동철은 헛기침만 큼큼 해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친척들 다 보시는데 그만하시죠. 남편은 아내의 수모를 감싸주기는커녕 팔이 쫓듯 가볍게 상황을 무마하고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합가 첫날 새벽 5시 안방문이 부서져라 쾅쾅 울렸습니다. 해가 중천인데 며느리라는 게 잠이나 자빠져자. 당장 안 일어나? 시어머니 한복순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제가 덮고 있던 이불을 바닥으로 획 걷어찼습니다. 친정에서 게을러 터진 것만 배워왔어. 당장 부엌으로 나가서 아침상 차려. 남편 배동철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 자정을 훌쩍 넘겨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귀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저를 쥐잡듯 잡을 때면 남편은 짜증 섞인 얼굴로 돌아 누웠습니다. 여보, 그냥 당신이 굽히고 들어가. 우리 어머니 성격 알면서 왜 자꾸 일을 키워? 남편은 철저한 침묵과 방관으로 저를 벼랑 끝으로 냅다 밀어버렸습니다. 결혼하고 이태째 되던 해 저는 기다리던 처자일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20명이 넘는 친척들의 명절상을 혼자 차려내고 시아버지의 병수발과 거대한 집안의 살림을 도맡다 보니 몸이 버텨내질 못했습니다. 결국 과로로 쓰러져 병원 침상에 홀로 누워 핏덩이 같은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텅 빈 병실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며칠 뒤 시어머니 한복순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몸뚱이가 부실에 빠져가지고 귀한 손주 하나 못 붙들고 자빠졌어. 시어머니는 위로는커녕 다인실 병실의 다른 환자들이 모두 쳐다보는 앞에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어디서 저런 뼈다귀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 내 팔자야. 쯧쯧. 저는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베개를 눈물로 흠뻑 적셨습니다. 그 무렵 건강이 악화된 시아버지 배두안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오경자가 성북동 집으로 출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던 요양보호사 오경자는 자신의 딸도 시집살이로 모진 고생을 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경자 아주머니는 시어머니의 폐악질 속에서 숨죽여 일하는 제 처지를 남 일처럼 보지 못했습니다. 세댁, 참말로 고생이 많네. 뼈가 다 삭겠어. 아니에요, 아주머니. 드시면서 하세요. 제가 따뜻하게 찌개 좀 끓였어요. 저는 식모 취급을 받는 저와 다를 바 없이 굳은 일을 하는 오경자 아주머니를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명절이면 남몰래 손수 지은 밥과 고기 반찬을 아주머니 몫으로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오경자 아주머니는 따뜻한 밥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얼음장 같은 집구석에서 사람 대접해주는 건
우리 세댁밖에 없네.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누. 아주머니는 저의 헌신과 시어머니의 학대를 조용히 두 눈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명절을 맞아 친정오빠 서정환이 굴비 세트를 들고 성북동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 수척해진 꼴을 본 친정오빠는 창고 뒤편으로 저를 끌고 가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세라야, 내 꼴이 이게 뭐냐? 내가 미쳤지. 널 이런 지옥 구덩이에 밀어넣다니. 오빠 소리 낮춰. 어머니 들으시면 또 난리나. 친정오빠 서정아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며 핏발선 눈으로 저택을 노려보았습니다. 세라야, 명심해. 저 집안 사람들 절대 내 헌신을 은혜로 갚을 사람들이 아니다. 오빠의 목소리에는 오래전 부모님 봉양을 저에게 떠넘겼던 지독한 죄책감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원무과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시부모 봉양과 거대한 저택의 살림에 제 청춘과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제가 무릎이 닳도록 쓸고 닦는 헌신은 벽에 스며든 곰팡이처럼 이 집안의 아주 당연한 배경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성북동 저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떵떵거리는 부잣집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이름석 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야 며느리 집사람이라는 껍데기 같은 역할로 불리며 서서히 투명 인간처럼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련하게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 원무과 시절 몸에 밴 습관대로 매일 쏟아지는 시댁의 병원비 영수증과 살림의 흔적들을 묵묵히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억울함을 입 밖으로 토해내는 대신 숫자와 서리로 흔적을 남기는 이 조용한 습관이 훗날 제 목숨줄을 쥐어줄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은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 배동철은 건설사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상무자리에 올랐고 바깥에서는 젠틀한 사교가로 행세했습니다. 남편의 직급이 올라갈수록 저를 향한 무시와 방관은 독버섯처럼 덩치를 키워갔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이 오만한 성북동 저택의 기둥이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시아버지 배두환이 무리하게 벌인 하도급 사업이 소리 없어 빚더미를 쌓아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맞이한 어느 매서운 겨울, 마침내 겉보기에만 화려했던 성북동 저택에 파멸의 먹구름이 덮쳤습니다. 시아버지 배두환이 무리하게 벌였던 건설 하도급 사업이 끝내 연쇄부도를 맞았습니다. 쾅쾅쾅!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험악한 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배두환 사장 당장 나와. 내 돈 내놓으라고. 채권자들이 구둣발로 거실까지 밀고 들어와 감나가는 집기마다 시뻘건 압류 딱지를 덕지덕지 붙여댔습니다. 시어머니 한복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람. 가장이라며 큰 소리치던 남편 배동철은 방구석에 처박혀 독한 양주만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내 신용으로는 이제 10원 한 장 대출 안 나와. 나더러 어쩌라고.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허공의 소리만 지를 뿐 집안의 위기 앞에서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겁쟁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홀로 틀어박혀 무너진 늙은이의 낯빛으로 하염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원무과 시절 수없이 다루었던 채권 서류와 경매 절차를 떠올리며 차분하게 빚의 규모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볼펜으로 장부를 꼼꼼히 그어가며 계산한 끝에 정해진 기한 안에 3억 원을 막지 못하면 저택이 통째로 헐값에 넘어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곧장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친정집 방바닥에는 친정어머니가
평생을 모은 노후 자금 통장과 친정오빠 서정한이 사업 미천으로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든 서류 봉투가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친정오빠 서정한은 제 두 손을 꽉 움켜쥐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라야, 이 돈은 절대로 그냥 주어서는 안 된다. 오빠 고마워. 내가 이 은혜 평생 갚을게. 친정오빠는 제 말을 자르며 매서운 눈빛으로 다그쳤습니다. 내 말 똑똑히 들어. 시댁 식구들은 내 헌신을 발밑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인간들이다. 친정오빠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분노와 저를 향한 깊은 죄책감이 날카롭게 서려 있었습니다. 반드시 시아버지한테 각서를 받아내고 내 이름으로 지분을 확실하게 걸어놓아라. 너는 원무과에서 서류 다뤄봤으니 어떻게 하는지 알지 않느냐? 알았어, 오빠. 명심할게. 저는 굳게 고개를 끄덕이며 3억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의 무게를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3억 원을 품에 안고 성북동 집으로 돌아온 밤, 저는 채권자들과 차례로 합의를 마치고 경매를 기적처럼 막아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고요한 안방에서 시아버지 배두환은 제 앞에 종이와 펜을 놓고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며느리 윤세라가 아니었으면 우리 식구는 오늘 밤 당장 길바닥에 나앉았다. 시아버지는 참담한 얼굴로 한 글자씩 또박또박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은혜를 갚기 위해 저택의 지분 과반을 며느리 윤세라에게 넘긴다. 종이 위를 지나는 글씨는 늙고 지친 손끝에서 심하게 흔들렸지만 시아버지의 정신만큼은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해 보였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시아버지의 밤 시중을 들기 위해 남았던 요양보호사 오경자 아주머니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오경자 아주머니는 시아버지가 조금의 강요도 없이 제정신으로 각서를 쓰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 한복수는 각서 귀퉁이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쾅 찍어 누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다 한 식구 재산인데 종이 쪼가리에 이름 하나 올리는 게 무슨 대수라고 유난이냐. 시어머니는 이 문서가 어떤 무서운 효력을 발휘하는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남편 배동철은 술에 만취해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자기 이름으로 무엇이 남고 무엇이 넘어갔는지 서류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채무 정리 과정에서 소유권 지분의 과반이 아주 조용하고 완벽하게 제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자 제 이름 석자가 굵은 글씨로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쓴 각서 원본을 곱게 접어 낡은 서류 봉투에 넣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장롱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겼습니다. 저택을 위기에서 구해낸 뒤에도 시어머니의 폐악질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친정 푼돈 좀 보탰다고 유세 떠는 꼴 보기 싫다. 며느리 주제에 어딜 빳빳하게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삿대질을 해대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더 이상 옛날처럼 두렵거나 서럽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박힌 등기부등본 한 줄이 제 심장 속에 단단한 닻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경자 아주머니는 각서가 쓰이던 밤의 광경을 가슴 깊이 담아두고 묵묵히 저를 도왔습니다. 친정오빠는 제가 재산 지분을 확보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시댁 식구들을 향한 경계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무심히 흘러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각서를 썼던 밤의 뼈아픈 기억은 시댁 식구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장롱 속 서류 봉투 안에서는 그날의 진실이 숨죽인 채 다가올 완벽한 반격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배두환이 세상을 떠나고 새해가 더 흐른 어느 늦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겉모습은 변함없이 평온하고 고요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의 3년상이 지나는 긴 시간 동안 장롱 속에 숨겨둔 각서나 등기부등본의 지분 한 줄을 다시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하루는 여전히 시어머니 한복순의 고된 병수발과 끝이 없는 집안일로 꽉 채워져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 한복순의 건강이 부쩍 나빠지면서 요양보호사 오경자 아주머니가 다시 정기적으로 저희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저는 세탁실에 쪼그려 앉아 남편 배동철이 벗어둔 와이셔츠 깃을 비누로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와이셔츠 목덜미에서 훅 풍겨오는 냄새에 저는 빨래질을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전혀 쓰지 않는 아주 달큰하고 짙은 젊은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남편 배동철이 룸살롱이나 회식 자리에 다녀와서 옆 사람의 냄새가 배었으려니 하고 억지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역겨운 꽃향기는 며칠 간격으로 남편의 재킷 안감과 넥타이에서 끈질기게 반복되어 피어올랐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챈 저는 남편 배동철의 최근 행동들을 하나씩 날카롭게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은 부쩍 불규칙해졌고 외박을 하는 날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어쩌다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남편은 늘 휴대폰 액정을 바닥으로 엎어두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상무. 나 지금 베란다로 나갈게. 남편 배동철은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도둑이 제발 저리듯 흠칫 놀라며 서둘러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며칠 뒤 아침, 저는 남편이 소파에 아무렇게나 벗어둔 겉옷을 옷걸이에 걸고 있었습니다. 툭! 재킷 안주머니에서 빳빳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거실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종이를 주워 펼친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수천만 원짜리 고급 인테리어 시공 견적서였습니다. 종이 상단에 적힌 시공 대상 주소는 다름 아닌 지금 제가 서 있는 성북동 저택이었습니다. 견적서 맨 아래 담당자란에는 실장 정미르라는 낯선 이름이 예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바로 옆에는 빨간색 볼펜으로 정성껏 그려진 앙증맞은 하트 하나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방 가벽 철거 후 대형 드레스룸 확장, 이탈리아제 샹들리에 교체, 부부 욕실 대리석 시공. 견적서의 빼곡한 항목들은 하나같이 신혼집을 새로 꾸미려는 젊은 여자의 화려한 취향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남편 배동철은 제가 친정 핏줄들의 돈 3억 원을 쏟아부어 지켜낸 이 집을 새파랗게 젊은 다른 여자와의 신혼집으로 통째로 뜯어고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를 거칠게 때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가 있어. 저는 종이를 움켜쥔 채 텅 빈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숨이 턱턱 막혀와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한복순의 약을 챙겨주고 거실로 나온 요양보호사 오경자 아주머니가 넋을 놓고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오경자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차가운 두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세댁, 안색이 왜 이리 창백해. 손이 얼음장 같네.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 대신 바닥에 구겨진 견적서를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경자 아주머니는 3년 넘게 이 집을 드나들며 제가 어떤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아왔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도 딸 자식 시집 보내서
가슴에 피멍 들어본 애미라 우리 세댁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훤히 다 보여. 오경자 아주머니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오래 담아두었던 말을 작고 단호한 목소리로 꺼냈습니다. 세댁, 내가 며칠 전에 안방 어르신한테 약을 먹이다가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어. 저는 번쩍 고개를 들어 오경자 아주머니의 주름진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안방 어르신이 약 기운에 취해서 몽롱한 정신으로 혼잣말을 하시더라고. 며느리가 돈 3억 원 가져와서 이 집 살려놓은 거 우리 아들내미는 아직도 까맣게 모른다고 말이야.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절망의 안개가 걷히며 번쩍 불이 켜졌습니다. 아, 남편은 아직도 이 집이 온전한 자기 부모 명의인 줄 아는 거구나. 남편 배동철은 12년 전 시아버지가 저에게 과반 지분을 넘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저를 맨몸으로 내쫓고 상간녀 정미르를 안방에 들릴 궁리를 했던 것입니다.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12년 전 각서와 등기부등본의 지분 한 줄이 뇌리에 아주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오경자 아주머니는 제 손을 더욱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세댁,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지 마. 12년 전 돌아가신 어르신이 각서 쓰던 밤, 내가 그 방에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잖아. 오경자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기와 연대의 마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치매는커녕 아주 맑은 정신이셨어.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눈물까지 흘리셨지. 누가 물어보면 내가 언제 어디서든 법정에 나가서 다 증언해 줄 테니까 기운 바짝 차려. 요양보호사 오경자 아주머니가 내민 이 따뜻하고 든든한 손길은 제가 명절마다 따뜻한 밥을 챙겨드리며 베풀어온 작은 진심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거대한 방패가 되어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오경자 아주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자정, 가족들이 모두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저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겨울옷 상자 밑바닥에서 12년 전 그 낡은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시아버지 배두안의 필체로 또박또박 쓰인 각서 원본이 멀쩡한 모습으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각서 맨 밑에는 시어머니 한복순이 직접 꾹 눌러 찍었던 선명한 빨간 인감도장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견적서를 통해 마주한 남편 배동철의 치졸한 배신, 요양보호사 오경자 아주머니의 결정적인 증언 약속, 가리고 제 손에 단단히 쥐어진 이후 완벽한 각서. 이 세 가지 조각이 제 안에서 톱니바퀴처럼 하나로 짜맞춰지며 바닥 모를 슬픔은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공격의 각오로 변했습니다. 이제 방구석에 틀어박혀 질질 짜면서 참는 짓은 영원히 끝이야. 저는 각서를 빳빳한 새 서류 봉투에 옮겨 담아 외출용 가방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내가 10년 넘게 원무과에서 제일 잘하던 방식, 서류와 법으로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의 숨통을 끊어주겠어.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성북동 언덕을 차갑게 노려보며 내일 아침이 밝자마자 실행에 옮길 반격의 첫걸음을 묵묵히 다짐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빳빳한 새 서류 봉투를 챙겨든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서초동의 한법률 사무소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너머로 저를 반갑게 맞이한 사람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임도연이었습니다. 변호사 임도연은 제가 대형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던 시절 본인의 복잡한 의료소송 자료를 밤새워 깔끔하게 정리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윤세라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변호사님, 긴 말 않겠습니다. 이 서류들 좀 살펴봐 주십시오. 저는 책상 위에 시아버지 배두환이 직접 쓴 각서 원본과 12년 전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부등본을 반듯하게 펼쳐놓았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던 변호사 임도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완벽하군요. 성북동 저택의 지분 과반이 윤세라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임도연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감정으로 소리치며 싸울 사건이 아닙니다. 윤세라 씨가 가장 잘 아는 방식, 철저하게 서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변호사는 이혼 절차와 동시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걸고 경매를 신청해 저택 전체를 매각하여 현금으로 정산받는 냉정한 전략을 짰습니다. 각서의 증거 능력을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 내일 당장 필적 감정부터 의뢰합시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남편이 어떤 수를 쓸지 모르니 철저하게 대비하고 싶습니다. 각서 원본은 변호사 사무실 안쪽에 있는 대형 금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략을 세우던 같은 시각, 두 정거장 떨어진 물류법인 대표실에서는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바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친정오빠 서정아는 회계 담당 직원과 마주 앉아 서류 뭉치를 심각한 얼굴로 검토했습니다. 변호사 임도현과 이미 전화통화로 상황을 전달받은 서정아는 성북동 저택의 경매에 응찰할 자금을 조용히 끌어모으는 중이었습니다. 이번 성북동 매물 경매 반드시 우리 물류법인 명의로 단독 낙찰받아야 합니다. 한도 넉넉하게 열어두세요. 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응찰 자금 흐름은 완벽하게 세팅해 두었습니다. 회계 담당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서정아는 12년 전 여동생이 친정 돈 3억 원을 끌어다 시댁을 살렸음에도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동철 일가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여동생의 지분 몫이 단일원도 새어나가지 않고 온전히 동생 손에 쥐어지도록 서정아는 경매의 모든 판을 철두철미하게 설계했습니다. 한 달 남짓 흐른 뒤 서울가정법원의 차가운 조정실 앞복도 남편 배동철은 상간녀 정미루와 새살림을 차릴 생각에 들떠 예상대로 먼저 이혼 조정을 신청해 왔습니다. 조정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주 앉은 남편 배동철은 턱을 치켜들고 저를 한껏 비웃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아주 꿈을 꾸셔. 너도 알다시피 성북동 집은 우리 부모님 명의야. 그럼 당신은 저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뜻인가요? 당연하지. 넌 몸만 들어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게 맞아. 더 떼쓰지 말고 얌전히 도장이나 찍어. 남편의 뻔뻔한 조롱은 열린 문틈을 타고 복도에서 기다리던 제 친정 조카의 귀에까지 생생하게 흘러들어갔습니다. 남편 배동철은 제가 반박 한마디 없이 가만히 앉아있자 무능하고 멍청한 아내가 드디어 패배를 인정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거나 억울하다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답게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동작으로 이혼 서류에 제 인감도장을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쾅!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두 사람이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된 바로 그 순간 변호사 임도연이 미리 걸어둔 공유물 분할 경매 절차가 무서운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경매가 열리자 친정 오빠의 물류법인이 치밀한 계획대로 성북동 저택을 거뜬히 단독 낙찰받았습니다. 낙찰 대금은 제 지분 비율에 맞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몫으로 정산되도록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산의 첫 번째 단계로 저택의 매매 계약금 5억 원이
제 개인 통장으로 깔끔하게 입금되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그 5억 원의 입금을 확인하고 눈 흩날리는 성북동 골목의 갤러리 카페에 앉아 부재중 전화 97통을 무시하며 낡은 서류 봉투를 쓰다듬었던 그 겨울 아침의 장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카페에서 나와 뽀드득거리는 눈을 밟으며 경쾌하게 언덕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감정 대신 20년간 몸에 익힌 서류라는 무기로 조용한 반격을 완성해 가는 동안 전 남편이 된 배동철은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 몰디브에서 상간녀와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배동철은 제 등 뒤에서 시퍼런 칼날 같은 경매와 소유권 이전이 끝났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달콤한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착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매매 계약금 5억 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던 바로 당일 오후 인도양 건너 몰디브의 한 최고급 리조트 라운지에서는 전 남편 배동철과 상간녀 정미르가 나란히 선베드에 누워 있었습니다. 몰디브의 눈부신 에메랄드빛 바다를 배경으로 달콤한 칵테일 잔을 부딪히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웅장한 성북동 저택을 새 신혼집으로 삼겠다는 승자의 여유가 가득 흘렀습니다. 33세 상간녀 정미르는 쟁이 넓은 밀짚 모자를 쓰고 들뜬 목소리로 인테리어 계획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오빠, 나 안방 드레스룸은 저번에 견적서 뽑은 대로 이탈리아제 고급 대리석으로 싹 깔고 싶어. 내 친구들이 성북동 사모님 소리 들으려면 바닥부터 달라야 한다더라. 당연하지. 우리 미르가 원하는 건 오빠가 다 해줄게. 50억짜리 성북동 저택인데 인테리어 비용 몇 천만 원 대출받는 건 일도 아니야. 전 남편 배동철은 호탕하게 코웃음을 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배동철은 성북동 집을 담보로 잡고 은행 돈을 끌어다 쓰는 일짐은 아주 형식적이고 간단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배동철은 리조트 라운지 테이블에 앉아 태연하게 휴대폰을 꺼내 주거래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성북동 집 주소를 능숙하게 입력하고 주택담보대출 신청 버튼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로딩 화면이 잠시 뱅글뱅글 돌아가더니 대출 승인 통보 대신 아주 시뻘건 경고 문구가 휴대폰 액정 한가운데에 섬뜩하게 떠올랐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공동 소유입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공동 소유주 윤세라 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붉은 문구를 확인한 배동철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화면을 툭툭 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은행 앱 시스템이 단단히 미쳤나? 왜 전처 이름이 여기서 튀어나와? 배동철은 은행 전산망의 단순한 오류라고 치부하며 새로 고친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여러 번 눌러댔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의 붉은 경고 문구는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배동철의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배동철은 급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성북동 저택의 주소를 다시 한번 입력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결제해 등기부등본을 실시간으로 열람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소유 지분 항목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전 남편 배동철의 손에서 휴대폰이 주르륵 미끄러져 라운지 대리석 바닥으로 요란하게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전 남편 배동철은 성북동 집이 온전히 자기 부모 명의라 굳게 믿었으나 사실은 소유 지분의 과반이 전처 윤세라 명의로 또렷하게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배동철 본인의 지분은 절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숫자였습니다. 12년 전 겨울 빚쟁이 채권자들이 집으로 무당벌레처럼 들이닥치던 끔찍한 밤이 배동철의 뇌리를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독한 양주에 잔뜩 취해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배동철은 아버지가 며느리 윤세라에게 직접 써주던 각서와 소유권 이전 서류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뼈아픈 과거를 뒤늦게 떠올렸습니다. 배동철은 자신이 성북동 집의 진짜 주인이라 굳게 믿었던 오만한 전제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자 온몸에서 붉은 피가 싹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빠 갑자기 왜 그래? 땀을 비오듯 흘리잖아. 휴대폰은 왜 떨어뜨려? 선베드에서 놀라 몸을 일으킨 상간녀 정미르가 어깨를 흔들며 물었지만 배동철은 대답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널브러진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노려보았습니다. 배동철의 파랗게 질린 입술이 사정없이 달달 떨렸습니다. 배동철은 허겁지겁 바닥에서 휴대폰을 주워들고 전처 윤세라의 번호를 찾아 다급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국제전화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전처 윤세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배동철이 입술을 지니기며 90번이 넘도록 미친 듯이 다시 걸어도 결과는 똑같은 침묵뿐이었습니다. 피가 바싹바싹 마르는 초조함 속에서 배동철은 이번에는 전 시어머니 한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집에 무슨 짓을 해놓은 겁니까? 12년 전에 아버지가 윤세라한테 쓴 서류, 그거 도대체 뭐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전 시어머니 한복순의 얼빠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철아,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12년 전에 내 애비가 집구석 부도 막아준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종이 쪼가리 하나 써준 것뿐인데 어차피 다 한 식구 재산인데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인감도장 한번 꾹 눌러준 게 전부야. 종이 쪼가리요?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찍어준 도장 때문에 지금 50억짜리 집 지분 절반 이상이 윤세라 앞으로 넘어가 있다고요. 우리가 윤세라 허락 없이는 집을 팔 수도 없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게 생겼다고요. 배동철의 피 맺힌 절규의 수화기 너머의 한복순 역시 사색이 되어 헉소리를 내뱉으며 털썩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시어머니 한복순은 평생 종처럼 무시하고 짓밟았던 며느리가 12년 전부터 거대한 올가미를 짜놓았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배동철은 화려한 신혼여행지에서 아름다운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자신이 서 있는 발밑에 견고한 성벽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붕괴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배동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르야, 당장 방으로 뛰어가서 짐 싸. 남은 여행 일정 전부 다 취소해. 뭐? 오빠 미쳤어? 비행기 타고 몰디브 도착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짐을 왜 싸? 상간녀 정미르는 펄쩍 뛰며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눈에 시뻘건 핏발이 선 배동철의 험악하고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는 생전 처음으로 섬뜩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바닷물에 발 담그고 칵테일 마실 때가 아니야. 집이 통째로 전처 윤세라한테 넘어가게 생겼다고. 가장 빠른 귀국 비행기 당장 알아봐. 호텔 방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 캐리어에 옷을 아무렇게나 쑤셔 넣는 배동철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맹목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배동철은 어떻게든 서울로 빨리 돌아가서 12년 전 아버지가 쓴 각서 원본을 찾아내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문제의 각서만 없애버리면 소유권 지분이고 뭐고 전부 본인의 힘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아주 얄팍하고 멍청한 계산이었습니다. 배동철은 전처 윤세라가 머무는 성북동 저택을 샅샅이 뒤집어 엎을 궁리만 하며 허겁지겁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배동철이 애타게 없애고 싶어하는 12년 전 각서의 원본이 이미 몇 달 전 변호사 임도연의 사무실 대형감고 안으로 완벽하게 숨겨졌다는 사실을 배동철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지옥불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인천공항 게이트를 미친 듯이 빠져나온 전 남편 배동철은 숨을 헐떡이며 성북동 저택으로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이미 제 휴대폰 음성사서함에는 부재중 전화 97통과 악에 바친 절규가 가득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거실로 뛰어들어간 배동철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초점 잃은 눈으로 대리석 바닥에 넋을 놓고 주저앉은 시어머니 한복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윤세라, 이 미친 여편네 어딨어요? 그 망할 놈의 종이 쪼가리 당장 내놓으라고 해. 배동철은 거실 한가운데서 짐승처럼 악을 썼습니다. 두 모자는 이제 자신들의 목숨줄과도 같은 각서 원본을 찾아내는데 모든 이성을 내던지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철아, 내 딴에는 샅샅이 뒤졌는데 도무지 안 보인다. 장롱 밑바닥부터 화장대 서랍까지 윤세라 물건이라는 물건은 다 엎어봤는데 흔적도 없어. 시어머니 한복순이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들부들 떨며 변명했습니다. 12년 전 아버지가 쓴 각서 하나만 찢어버리면 윤세라 지분이고 뭐고 다 깔끔하게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요. 어머니는 그 중요한 걸 대체 어디다 뒀길래 못 찾는 겁니까? 나야 알 턱이 있나? 윤세라 그 독한 년이 3억 내놓고 몰래 빼돌린 거지. 두 모자는 온 집안의 서랍을 닥치는 대로 거칠게 열어젖히고 옷가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미친 듯이 종이 한 장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밤을 새워 찾던 각서 원본이 이미 제 손을 떠나 변호사 임도연의 단단한 철제감고 안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두 모자는 꿈에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배동철은 눈에 시뻘건 핏발을 세운 채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변호사 임도연의 사무실에 앉아 여유롭게 스피커폰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윤세라, 너 지금 당장 집으로 기어들어와서 그 각서 내놓지 않으면 당장 소송 걸 줄 알아. 배동철은 수화기 너머로 책상을 쾅쾅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소송? 무슨 소송을 어떻게 하시게? 저는 아주 느릿하고 조롱 섞인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12년 전에 아버지가 치매기가 있어서 네가 억지로 협박해서 받아낸 무효 문서라고 주장할 거다. 내가 비싼 돈 주고 변호사 샀으니까 아주 피 말리는 법정 싸움으로 끝까지 끌고 가줄 테니 각오해. 배동철의 협박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아주 작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제 손에 각서 원본만 덜렁 쥐어져 있고 그 각서 작성 당시의 정황을 생생하게 증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지루하고 피 말리는 소송전으로 끌려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맞은편에 앉은 변호사 임도연을 다급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저쪽에서 치매 상태에서 억지로 쓴 문서라고 몰고 가면 어쩌죠? 임도연 변호사는 안경을 차분히 고쳤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윤세라 씨, 당황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각서의 필적 감정은 이미 준비해 두었지만 가장 확실한 결정타는 작성 당시 아버님의 정신 상태가 멀쩡했다는 걸 증명해 줄 증인입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곰곰이 떠올려 보시죠.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단 하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12년 전 그 폭풍 같았던 각서의 밤, 방 한구석에서 아버님의 밤 시중을 들며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요양보호사 오경자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요양보호사 오경자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근처 찻집에서 마주 앉은 오경자 아주머니의 주름진 두 손을 덥석 잡고 조심스럽게 부탁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12년 전에 아버님이 저한테 각서 써주시던 그 밤 기억하세요? 남편이 그 각서가 가짜라면서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을 해서요. 오경자 아주머니는 찻잔을 내려놓더니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말고 그 밤의 일을 내 어찌 잊겠누. 오경자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시집살이의 지옥에서 허덕이던 저를 향한 깊은 연대감이 뜨겁게 서려 있었습니다. 세댁, 걱정 말고 변호사 양반한테 가자고. 내가 법정이든 어디든 쫓아가서 입이 닳도록 증언해 줄게. 오경자 아주머니는 임도연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또박또박 맑은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각서 쓰시던 그해 겨울, 돌아가신 안방 어르신 정신은 아주 맑고 또렷하셨소. 내가 매일 대소변 치우고 수발을 들었으니 누구보다 잘 알지. 변호사 임도연은 타자기를 두드리며 오경자 아주머니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며느리가 강요는커녕 어르신 스스로 세댁한테 집안부도 막아줘서 고맙다고 눈물바람을 하며 쓰신 각서요. 시어머니 한복순 그 여편니가 옆에서 대수롭지 않게 코웃음 치며 인감도장 쾅쾅 찍는 것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다. 오경자 아주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쐐기를 박는 증언을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 시어머니 한복순이 지 입으로 직접 나한테 그랬소. 며느리가 3억 가져와서 이 집 살려놓은 거 우리 아들은 아직도 모른다고. 아주 입이 보살이지 보살. 오경자 아주머니의 든든한 증언은 제가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주머니를 진심으로 대하고 명절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정성껏 챙겨 올린 착한 마음이 거대한 방패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임도연 변호사는 오경자 아주머니의 생생한 증언 녹취록과 금고안의 각서 원본, 그리고 미리 빼둔 아버님의 필적 감정 자료를 하나의 완벽한 서류 뭉치로 묶어냈습니다. 윤세라 씨, 이제 끝났습니다. 배동철 씨의 무효 소송 주장은 법정에 서보기도 전에 먼지처럼 부서질 겁니다. 배동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각서 원본만 불태워 없애면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어리석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가장 결정적인 서류가 이미 완벽한 요새 안에 숨겨져 있었고 12년 전의 현장을 낱낱이 지켜본 살아있는 증인까지 등판하여 배동철의 도망갈 구멍을 아주 콘크리트로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고 서류와 증인으로 반격을 단단히 준비하는 동안 성북동 저택 안의 공기는 끔찍하게 험악해져 갔습니다. 배동철은 자신의 무효 주장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핏발선 눈으로 시어머니 한복순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그깟 며느리년한테 도장만 안 찍어줬어도 이런 미친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이 못난 놈아, 너는 애비가 집구석 홀라당 말아먹을 뻔할 때 코빼기도 안 보이고 술만 처마셨으면서 어디서 어미 탓을 해? 두 모자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끝에서 서로에게 더러운 침을 뱉고 살점을 물어뜯으며 악에 받쳐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변호사 사무실의 평온한 오후 햇살을 바라보며 아주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제 발밑에서 조용히 멈춰 서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임도연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윤세라 씨, 이제 상대방의 목줄을 끊는 마지막 한 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통보를 날려주시죠.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진 스마트폰 화면을 빤히 내려다보며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22년 동안 숨죽였던 제가 직접 나서서 아주 자비 없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숨통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임도연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그날 늦은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배동철이 남긴 97통의 부재중 전화 기록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어 그 발악하는 진동에 감정적으로 응답하는 대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문자 한 통을 보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천천히 자판을 두드려 단 두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3억 각서 아직 갖고 있어요. 아버님 필적으로 필적 감정도 완벽하게 마쳤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서 선명하게 찍어둔 사진 한 장을 첨부했습니다. 사진 속 12년 전 각서에는 시아버지 배두안에 흔들리지만 또렷한 필체와 시어머니 한복순이 직접 힘주어 찍은 붉은 인감 도장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문자가 전송된 직후 성북동 저택의 거실에 서 있던 배동철은 휴대폰 액정을 확인하고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배동철은 전송된 각서 사진을 두 눈에 담고서야 자신이 길을 쓰고 무너뜨리려 했던 벽이 애초에 금조차 낼 수 없는 강철 요새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생생한 필적, 어머니가 직접 찍은 붉은 도장, 대법원 전산망에 박힌 등기부의 지분, 요양보호사 오경자 아주머니의 결정적인 증언,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마친 필적 감정 결과까지 배동철이 감히 삿대질을 하며 뒤집을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단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각서가 치매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작성된 가짜 문서라며 소송을 걸겠다던 배동철의 허세는 그 문자 한 통 앞에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변호사 임도연의 사무실에서는 아주 경쾌하고 속 시원한 서류 작업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친정오빠 서정환이 당당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경매 절차의 마지막 정산 서류에 시원하게 서명을 휘갈기고 있었습니다. 임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세라가 그 지옥 같은 성북동 집구석에서 완전히 벗어났군요. 친정오빠 서정환의 물류법인은 계획대로 성북동 저택을 단독 응찰하여 무사히 낙찰받았습니다. 경매 낙찰 대금은 제 소유 지분 비율에 맞춰 1원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이미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이 제 통장에 꽂힌 상태였습니다. 서정환 오빠는 남은 잔금 처리와 소유권 이전 절차 서류에 물류법인의 법인 도장을 쾅쾅 찍어내렸습니다. 12년 전 세라 등을 떠밀어 그 끔찍한 시댁 빚구덩이에 3억 원을 쳐넣게 만들었던 오빠로서의 죄책감을 이제야 시원하게 씻어내는 기분입니다. 서정환 오빠는 등받이에 기대어 길게 한숨을 내쉬며 응조렸습니다. 이제 서류상으로 윤세라 이름 앞에 몫은 다 정리됐고 배동철과 그 못된 시어머니는 단 하루도 저 집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곧장 내쫓아버리세요. 임도연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완벽하게 정리된 낙찰 대금, 정산, 내역과 소유권 이전 완료 서류를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다시 성북동 골목의 작은 갤러리 카페.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유자차 잔을 만지작거리며 임도연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세라 씨 축하합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상대방은 발버둥 칠 구멍조차 없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손에 쥔 유자차를 아주 천천히 마저 비워냈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함을 꾹꾹 눌러 참으며 병원 원무과 서류 정리하듯 살아온 제 인생을 마지막에 구원한 것은 결국 감정이 섞이지 않은 종이 한 장의 힘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목 놓아 울거나 남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대신 차가운 기록과 서류로 상대의 목줄을 조용히 끊어버린 이 방식이야말로 저 윤세라가 가장 잘 아는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래, 이겼어. 승리의 벅찬 감동보다는 이제 지긋지긋한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깊고 무거운 안도감이 먼저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왔습니다. 20년 넘게 제 어깨를 바위처럼 짓누르던 며느리와 아내라는 이름의 족쇄가 스르르 풀려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띠링, 띠링. 휴대폰이 또다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배동철의 이름이 절박하게 깜빡거렸습니다. 이제는 협박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애원의 전화라는 것을 저는 직감했지만 진동 소리에 단 1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전원을 아예 길게 눌러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임도연 변호사, 요양보호사 오경자 아주머니, 그리고 친정오빠 서정환에게 차례로 보낼 감사 문자를 속으로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이 거대한 승리는 결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든든한 연대의 손길들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소유권은 완벽하게 서정한 오빠의 물류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전 남편 배동철과 시어머니 한복순에게 남은 것은 그들이 뿌린 더러운 씨앗이 자라나 만들어낸 아주 혹독하고 비참한 현실의 청구서뿐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챙겨 들고 카페 문을 나서는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늦잠을 잘 수 있는 곳, 며느리 윤세라가 아니라 오롯이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만의 작고 따뜻한 새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눈 내리는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모두 마무리되고 며칠이 지난 아침, 저는 친정오빠 서정환의 물류법인 사무실에 앉아 마지막 행정서류가 발송되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집을 비우라는 단호한 문구가 적힌 퇴거 내용 증명이 우체국 기사의 손을 거쳐 성북동 저택으로 출발했습니다. 22년 동안 저를 올가매던 거대한 감옥에 제가 직접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발송한 뒤 홀가분한 마음으로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 시각 텅 빈 성북동 저택의 거실에서는 전 시어머니 한복순이 방금 우체부에게서 건네받은 내용 증명을 쥔 채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람. 전 시어머니 한복수는 내용 증명이 담긴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50년을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살았는데 며느리년 때문에 이 늙은이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는 한복순의 곁에는 전 남편 배동철이 넋이 나간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배동철은 어머니의 통곡 소리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 채
탁자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청구서들만 핏발 선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과 위자료, 수년 동안 밀려있던 막대한 세금, 그리고 새 신혼집 인테리어를 핑계로 몰래 끌어다 쓴 고금리 사채가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잘 나가던 건설사 상무 배동철은 불과 며칠 만에 은행 거래가 모조리 정지된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저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배동철은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회사에서도 전처의 재산을 가로채려다 망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상무 자리가 위태로워졌고 거칠애로 쌓아 올렸던 사교계의 인맥들은 돈줄이 끊기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배동철은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12년 전 자신이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종이 한 장이 오늘의 끔찍한 파멸을 불러왔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이 거대한 저택의 진짜 주인이라 믿었던 오만함이 발밑에서부터 처참하게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성북동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상간녀 정미르가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여행 가방에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번호키가 거칠게 열리며 헝클어진 몰골의 배동철이 오피스텔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미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짐을 싸고 있어? 배동철이 다급하게 가방을 뺏으려 하자 상간녀 정미르는 싸늘하게 얼어붙은 표정으로 배동철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50억짜리 저택이 자기 거라면서 큰 소리 치더니 알고 보니 완전 빈털털이 무일 뿐이잖아. 정미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이며 화장대 서랍을 신경질적으로 열어젖혔습니다.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신용불량자 빚이나 갚아주면서 청춘 다 썩히라고? 정미르는 화장대 안에서 예전에 신혼집을 꾸미겠다며 붉은 하트까지 정성껏 그려 넣었던 인테리어 견적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쫙쫙 직. 정미르는 그 인테리어 견적서를 아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획 던져버렸습니다. 우리 사이는 이걸로 끝이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배동철이 무릎까지 꿇으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정미르는 얼음장 같은 얼굴로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남의 둥지를 탐내던 여자는 판이 무너지자 가장 먼저 매몰차게 등을 돌렸습니다. 텅 빈 오피스텔 바닥에 홀로 엎드린 배동철은 재산도 화려한 자리도 젊은 여자도 모두 잃어버린 채 처절한 절망 속에서 오열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늦은 저녁 임시거처에서 짐을 꾸리던 제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전 남편 배동철의 이름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세라야, 제발 내 전화 좀 끊지 마. 수화기 너머로 전 남편의 처절하고 비참한 울음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오만방자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비루한 짐승의 헐떡임 뿐이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내 시간 뺏지 말고. 저는 감정이 한 톨도 섞이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 거처만이라도 제발 하나 마련해주면 안 될까? 전 남편은 이제 지분 반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노모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헛웃음을 터뜨리며 또박또박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거쳐?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유산한 병실에서 소리 지르던 날 당신은 뭘 했지? 내가 명절마다 20명 상을 차리며
뼈가 부서질 때 당신은 뭘 했느냐고. 전 남편은 제 날카로운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숨만 컥컥 들이마셨습니다. 당신들이 딛고 있던 50억짜리 성북동 집은 진작에 무너졌어. 이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당신들 죗값을 치러.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종료 버튼을 눌러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50년간 성북동 언덕 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전 시어머니 한복수는 결국 정해진 날짜에 쫓겨나 서울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좁은 임대 아파트로 짐을 옮겨야 했습니다. 보일러조차 제대로 돌지 않는 차가운 임대 아파트 방구석에서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매일 밤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고 원망하며 지옥 같은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며 사람들 앞에서 모욕했던 지난날의 오만을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차가운 방바닥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하는 동안 저는 캐리어 지퍼를 굳게 채웠습니다. 22년간의 끔찍했던 과거를 등 뒤로 완전히 던져버리고 저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복잡한 도시를 홀가분하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겨울의 끝자락, 저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를 완전히 벗어나 공기 맑은 양평의 작은 한옥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경매와 정산을 모두 마치고 제 지분 몫으로 통장에 들어온 돈은 5억 원이 훌쩍 넘는 큰 액수였습니다. 가장 먼저 친정오빠 서정안에게 12년 전 빌렸던 원금과 이자를 넉넉하게 얹어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부의 과시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있는 마당 넓은 흙집 한 채와 든든한 노후 자금을 갈무리했습니다. 으리으리한 대리석 바닥 대신 따뜻한 황토가 깔린 이 소박한 집이 저는 참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양평으로 이사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이른 아침, 저는 두툼한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성냥을 긋고 마른 솔가지에 불을 붙이자 장작이 타닥타닥 경쾌한 소리를 내며 붉게 타올랐습니다. 매캐하고도 향긋한 연기가 겨울 아침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궁이 위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붉은 팥죽이 보글보글 거품을 내며 뭉근하게 끓고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시댁에서 20명이 넘는 제사상을 뼈가 부서져라 차리면서도 정작 며느리인 저는 편히 앉아서 따뜻한 밥 한 술 제대로 떠먹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오롯이 저 윤세라 한 사람만을 위해 아주 정성껏 주걱을 저으며 팥죽을 쑤었습니다. 김이 몽글몽글 오르는 팥죽 한 그릇을 나무 쟁반에 정갈하게 담아 툇마루에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등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아궁이의 온기에 두 손을 뻗어 붉은 불기운을 쬐었습니다. 코끝으로 깊게 스며드는 구수한 팥 냄새와 알싸한 솔나무 냄새 속에서 저는 비로소 온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을 천천히 되찾았습니다. 숨죽여 눈치만 보던 과거는 사라지고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평온의 감촉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따뜻하게 밀려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당의 낡은 나무 선문을 열고 아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2년 전 각서의 진실을 법정에서 밝혀준 요양보호사 오경자 아주머니가 직접 담근 배추김치 한 통을 무겁게 들고 양평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세댁, 아니, 이제 윤세라 씨라고 불러야지. 집이 참말로 아늑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폴폴 나네. 요양보호사 오경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마루 위로 빨간 김치통을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아주머니, 추운데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마침 팥죽을 끓였는데 따뜻할 때 같이 드세요. 저는 오경자 아주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을 꼭 잡고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양평 근처로 이사를 오셔서 저와 새집 살림도 돕고 마당의 텃밭일도 함께할 동무이자 이웃으로 지내자고 진심을 다해 청했습니다. 오경자 아주머니는 친딸을 대하듯 제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기꺼이 그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툇마루에 걸터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을 호호 불며 달게 나눠 먹었습니다. 이렇게 꿀처럼 달고 맛있는 걸 22년이나 짐승 같은 시댁 식구들만 입에 넣어줬다니 참말로 아깝고 원통하네. 오경자 아주머니가 팥죽을 한술 크게 꿀꺽 삼키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숟가락을 든 채 배를 잡고 소리내어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마당을 울리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겨울 바람마저 녹일 듯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에는 친정오빠 서정환이 물류사업차 근처를 짐 실은 트럭을 타고 지나는 길에 양평 한옥으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집들이 겸 들렀다며 양손 무겁게 한우 고기와 제철 과일을 사온 친정오빠 서정환은 마루에 차려진 정갈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한참 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라, 이제야 핍박받지 않고 진짜 사람 사는 집에서 밥을 먹는구나. 친정오빠 서정환은 벌겋게 눈시울을 붉히며 목이 메인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2년 전 아픈 부모님 병수발을 몽땅 여동생한테 떠넘겼던 몹쓸 오빠의 미안함을 이제야 다 갚은 것 같다. 마음의 짐을 덜었어. 오빠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오빠가 내 이름으로 서류 만들라고 호통치지 않았으면 나 아직도 그 지옥에서 평생 못 빠져나왔을 거야. 저는 친정 오빠의 밥그릇 위에 따뜻한 고기 반찬을 듬뿍 얹어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친정 오빠 서정환은 밥을 두 그릇이나 뚝딱 비운 뒤 겉옷을 벗어 던지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도끼를 들고 마당 한편에 쌓인 굵은 통나무들을 시원하게 내리쳐 장작으로 쪼갠 뒤 처마 밑에 차곡차곡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소유권 이전과 법적 마무리를 전담했던 변호사 임도연도 최종 서류 점검을 겸해 양평집을 방문했습니다. 변호사 임도연은 제가 내어준 따뜻한 대추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잘 정돈된 노란색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윤세라 씨 성북동 집 경매 낙찰 대금 정산부터 이 양평집의 등기 이전까지 모든 문서 작업이 오늘자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변호사 임도연은 안경을 고쳤으며 부드럽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윤세라 씨의 앞날에 딴지를 걸거나 위협이 될 그 어떤 그늘이나 족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자유입니다. 저는 변호사 임도연이 건네준 빳빳한 등기 권리증을 품에 꽉 끌어안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오래도록 적막하게 비어있던 양평의 낡은 한옥마당에는 비로소 사람들의 다정한 온기와 잊고 지냈던 경쾌한 웃음소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폐악질에 숨죽이는 며느리도 남편에게 철저히 무시당하는 껍데기 같은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의지대로 숨을 쉬고 아침밥을 짓는 이름 썩자 윤세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온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톡 토도독. 지붕 위에 하얗게 쌓였던 눈이 녹아 처마 끝에서 맑은 물방울이 되어 쉼없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마루 끝에 서서 물기를 머금고 따뜻해진 마당의 흙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본격적인 봄이 오면 마당 한편의 텃밭을 일구어 푸른 상추와 붉은 고추를 잔뜩 심을
계획을 세우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 지옥 같은 모진 세월을 견디며 끝끝내 지켜낸 것은 단순히 50억짜리 성북동 저택의 재산 분할 몫이 아니었습니다. 22년이라는 무서운 세월 동안 철저하게 짓밟히고 투명 인간처럼 지워졌던 바로 제 자신이었음을 아주 담담하고 벅찬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스름한 저녁이 찾아오고 마당 아궁이의 붉은 불씨가 부드럽게 사그라들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가마솥에 남은 팥죽 한 그릇을 다시 따뜻하게 데워 담장을 넘어온 이웃 오경자 아주머니와 오순도순 나누어 먹으며 겨울의 마지막 밤을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눈이 녹은 촉촉한 흙 위로 엮고 다정한 봄 기운이 스멀스멀 스미기 시작하던 그 무렵 제 인생에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온전한 저만의 눈부신 계절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2년이라는 길고 어두웠던 세월. 누군가에게는 그저 무심히 지나가는 시간이겠지만 저에게는 제 이름 석자를 잃어버리고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아야 했던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옥 속에서 그저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꼼꼼한 기록으로 제 자신을 지킬 무기를 조용히 벼려왔고 결국 낡은 종이 한 장이 저를 옥죄던 거대한 감옥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끝내 지켜낸 것은 50억짜리 대저택의 몫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윤세라라는 제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라고 곁에서 손을 쥐어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차분히 내일을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눈부시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